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뚫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85% 오른 27,088.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3% 상승한 2,999.91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밤샘 심의 끝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달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다시 강하게 보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지만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좋은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 농산물 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 실망이라며 곧 구매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농산물 무역은 중미 간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며 양측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힘받았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오르면서 2,08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1% 이상 힘받으면서 67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상승세를 탔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만 3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일단 반도체 감산 이슈와 더불어서 디램 가격 하락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좋았습니다. 어제 8원 이상 내리면서 1,171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외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또다시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요. 다우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S&P가 한국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빠르게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하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이번 한일 갈등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반도체 경쟁 구도가 다시 새 판을 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일본 인구가 지난 1968년 조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화웨이가 오는 8월 9일 개발자 대회에서 OS 훈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P가 한국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빠르게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하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은이 너무 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S&P의 결정에 한 140%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시장이 국내 경제 상황과 돌아가는 사정에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또 실기를 할까 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빠르면 7월 달부터 이번 말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마저도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즉 내년 1년 내에 미국에서 경제 침체 확률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38.2%로 연준에서 공식화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외 여건 불안, 특히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좀 금리를 인하를 할 정도로 약간 적극적인 상황들인데 왜 국내는 이런 흐름들을 못 따라가는지가 가장 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준금리 차원으로 봤을 때도 미국과 한국의 격차가 좀 있죠. 한국은 2.5%대, 그리고 미국은 1.75%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도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상황 쪽에서 충분히 한국이 먼저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 지표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 경제 성장률 부진하고 있죠. 특히 지금 정부만 한 2.5%대 올해 성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다 2%대 초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보게 되면 아예 확 내렸습니다. 1.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제재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많이 해외 쪽에서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까지 드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강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쪽에서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출에 대한 부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국내에서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일단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안타깝고요.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최근 들어서 어떤 강남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바로 정부가 부동산을 좀 압박하려는 정책들 분양가 상한되죠. 이런 쪽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마당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이 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국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한참 뒤에 눈치를 봐서 한 차례 인하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성장 동력들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충격을 계속 흡수하기 위한 완화책들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님? 네, 아쉽습니다. 네, 제 답안을 강요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통화정책 오늘 아침에 또다시 최저임금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률은 2.9%입니다. 10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저임금 상승률의 8,590원에서 이제 소폭 올라가는 정도 쪽으로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상승률을 좀 최저로 적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물론 어떤 소득의 증가를 노리는 여러 가지 정책 쪽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적용된 수치가 아닐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를 통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전혀 없다라는 게 확인된 이상 아마 지금 관련된 쪽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 방향들은 어떤 급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내수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확대 해석했을 때 어떤 살아나지 않는다. 계속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관련된 어떤 상승폭들은 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근 한일 갈등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반도체 경쟁 구도가 다시 새 판을 짜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 시장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이 상대적으로 되게 계산기를 많이 두들기고 있을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는 쪽에서 눈치 빠르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은 중국의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이 오히려 한국이 위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좀 기회 요인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약간 넘보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반도체 쪽은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를 계속 쓰다가 아직 어떤 확연히 드러나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는데 우리 디스플레이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LCD보다 OLED 쪽에 대해서 OLED 굴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빨리 좀 기회를 잡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도 약간 위기감은 있겠죠. 특히 일본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자신 있게 경제 제재를 했는데 먹혀든다, 효과가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도 가능한 타겟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들어서 약간 손잡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나오지만은 두 나라 사이도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대책도 들어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 내 기업들, IT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된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일본까지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 한국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도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요. 자꾸 정부 쪽을 몰아가는 분위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방향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데서 좀 안타깝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소재 산업 3종 규제, 탄소 섬유와 공작 기계 규제 강화 이런 쪽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에 따라서 저희 대책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부 입장 쪽으로는 지난 30대 대기업 간담회 정도 개최 그리고 약간 대통령이 목소리를 조금 더 낸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썼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그게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쪽에 약간 애매모호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어떤 자립도를 증가하겠다.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죠. 적어도 2, 3년은 걸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아닌 관점 쪽에서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일단 그래도 이번이 정치적인 이슈가 좀 컸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참의원 선거 7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쪽을 일단 기다렸다가 다시 한일 대화에 참가하는 게 가장 실익이 높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물론 과거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리고 약간 어떤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실익 앞에서는 일단 먼저 실익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과거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과 히토류 분쟁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로했죠. 그런 차원에서 히토류를 수출 금지하겠다라는 쪽에 일본에 통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어떤 중국에서 히토류 수입이 90%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18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은 빠르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 졌네, 일본 옛날 같지가 않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일본이 2년 만에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90%대에서 50%대로 급하게 하향시키면서 대체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자금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바로 다시 센가쿠 열도의 분쟁을 본격화시켰죠. 이제 우리 보복당할 거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쪽으로 나갔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수지타산을 생각해 봤었을 때 시간 벌기 전략이 더 필요하다. 즉 국내 소재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을 충분히 알고 정치적인 부분들을 너무 앞세워서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융통성 있게 지금 발휘를 할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는 앵커님 의견을 안 묻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 모처럼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시장이 옵션 만기에도 반등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애써 빠지지도 말아야 될 부분들이 빠졌다가 회복한다가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떤 단기적인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감 충격들, 중소형주의 여러 가지 매물들, 이런 쪽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됐다가 이게 회복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210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키 맞추기 정도만 이어질 뿐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시각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사례를 보게 되면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국내 증시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빠르게 상승했을까로 또 한번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무게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2012년도 7월 달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과 일본도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글로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도 올랐죠.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지수도 상승한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강하게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엔 별로 안 오르다가 2013년도 후반부터 2014년까지 또 가파르게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호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박스권이었습니다.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한 2, 3년 동안 거의 횡보만 이어갔던 흐름들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직까지 경기 민감 제조업체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통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어떤 교역량이 회복하고 이런 관점이 나와야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통화 정책 중심의 변화다라고 되면 실물 경제가 이를 못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쪽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번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흐름들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매번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인구가 지난 196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본 인구가 지난 1968년 조사 시작 이래 빠른 속도로 좀 감소하는 모습 지금 이번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사망자 수가 6년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줄어드는 일손을 외국인이 채우면서 일본 거주 외국인 수는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언론에 따르면은 일본 청무성은 그 주민 기본 대장을 통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가 1억 2,477만 6,3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43만 3,239명 줄어든 것으로 4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2009년 이후에 10년째 좀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폭이 역대 최대로 기록한 것도 올해도 5년 연속입니다. 인구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이 심해지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92만 1,000명 기록하면서 3년 연속 1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봤을 때도 사망자 수는 136만 3,564명으로 6년 연속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출생아 수는 12년 연속 사망자 수를 지금 밑도는 추세이고요. 우선 저출산과 함께 고령 인구도 빠르게 늘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급속히 줄고 있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란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15에서 64세 인구를 말합니다. 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8.06%로 전년 대비해서 0.4% 상승했고요.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부분인데요. 이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59.49%로 0.28%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시구 면별로 봤을 때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고베시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5%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요. 인구는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42개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39,461명 줄어든 홋카이도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73,205명이 늘어난 도쿄도와 도쿄 인근, 오키나현 남부 등 총 5개 도도부 현에 불과했고요. 이는 일본인들이 수도인 도쿄로 계속 몰려드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아이치현의 나고야 지역, 또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지역 등 일본의 주요 대도시 두 곳은 모두 인구 감소로 좀 고전하고 있고요. 일본의 3대 대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전체 인구는 총 6,452만 799명으로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이 인구 절벽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은 인력 구하기 힘들자 외국인 노동자로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일본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외국인들의 일본 취업을 쉽게 하도록 비자 발급의 기준을 좀 낮췄고요. 그 결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작년보다 16만 9,543명 증가한 266만 7,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47개 모든 이 도도부현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비중은 처음으로 2% 넘어섰고요. 하지만 외국인 수 증가세도 일본의 인구 절벽에 막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이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총인구는 1억 2,744만 3,563명으로 작년보다 26만 3,663명 줄은 모습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독자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다음 달 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를 위협할 수 있을지 현재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죠. 하웨이 독자 스마트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3년 내 하웨이 OS 시장에서 점유율 5%를 넘기고 이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80%에서 70%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OS 시장에서 화웨이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장 조작 업체의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하게 된다면 하웨이의 그런 홍명 OS가 올해 출시되면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양분한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하웨이는 8월 9일 중국의 관둥성 동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자 대회를 열었는데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하웨이가 독자 OS 홍명을 공개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미국 계속 제재하면 올해 하웨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1,090만 대 출시되고 전체 스마트폰 OS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 하웨이는 올해 하반기에 플래그십 P40 시리즈에서 이 흥멍 OS를 먼저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웨이 OS 점유율은 2020년에 2.2%, 2021년에 4.3%, 2022년에 6%, 2023년 7.5%, 2024년에 8.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 중 중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2019년 84.5%, 2020년 82.9%, 2021년에 81.1%, 2022년에 79.6%를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이 애플 iOS는 이 기간에 줄곧 13%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정부 지원과 또 자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종합했을 때 이 하웨이는 중국에서 OS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체 앱 마켓에 익숙한 러시아 같은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외로도 진출할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미국 제재가 완화하면은 하웨이 OS 공개도 내년으로 미뤄지고 점유율 역시 2021년에 1.9%, 2024년에 6.3%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이 경우에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2023년까지 80%를 유지하고 2024년엔 79.4%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신설에 맞서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좀 간밤에 유럽 증시도 좀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관세 얘기가 또 불거졌는데요. 우선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정보기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 보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면서 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안겼는데 이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연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로 우리나라 돈으로 9,941억입니다. 프랑스는 연수익이 2,500만 유로를 넘는 IT 기업들에 대해서 프랑스는 총 매출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우선은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세제 허점을 이용해 매우 적은 수준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애초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 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독해 단독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는 프랑스에 이 디지털세 발효되면은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물론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 기업 같은 총 30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각으로 내년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낮췄습니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유럽연합이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 낮췄는데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성장률이 무려 1.4%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하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2020년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는 지난 5월 공개된 경제 전망 대비 0.1% 낮은 수준입니다. 이 유럽연합 집행위는 당시 2020년 경제률 성장 전망치를 0.1% 낮춘 데 이어서 3개월 만에 또 내려잡았고요. 다만 올해 성장률 1.2%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우선 집행위원회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발언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무역 긴장과 중동 리스크를 비롯해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이 대외 요인이 유로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고, 영내에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이 유럽연합 28개월 기준으로 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4%, 내년 1.6%로 예상했고요. 직전 발표치와 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국가별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고, 최근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표가 악화된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재도약될 것이란 평가인데, 이 재정 상황이 불안한 이탈리아는 직전 발표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할 경우에 글로벌 교역과 제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고, 아울러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향후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 성장률이 전망대로 될지는 리스크에 달렸다고 유연성을 강조했고요. 이날 집행위는 올해와 내년에 유로존의 물가 상승 전망치도 그전 1.3%에서 0.1%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전체를 기준으로 한 물가 상승 전망치도 0.1% 낮은 올해 1.5%, 내년 1.6% 전망했고요. 이는 22의 목표치인 2%에 훨씬 못 미치면서 향후 금리 인하 및 자산 매입 결정 시에 고려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경제 상황 짚고 왔는데 간밤에 IMF도 유로존의 부진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 유럽 중앙은행은 6월에 통화정책회의 의자록에서 신규 부양책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럽이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호재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유럽연합의 경쟁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미국이 결정한 이후에 유럽연합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브렉시트도 영향이 미치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어떤 서두 이슈 다뤘던 이 관세에 대한 부각이 좀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연준 의장이 오늘 의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우선 어떤 특별한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에 따라서 유로존에 대한 금리 인하 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